임시 거처, 임시의 삶, 새벽 5시. 송도의 회색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김연숙 74은 시계를 힐끗 바라본 뒤 습관처럼 일찍부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방은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장, 벽에 걸린 고장의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몇 해 전 남편과의 이별 후 연숙은 아들 재호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부엌으로 슬그머니 나와 밥솥을 확인했다. 물론 더 이상 식구 수만큼 밥을 지을 필요는 없었다. 밥은 늘 남았고 찬밥이 쌓였다. 그러나 아들의 집이라 해도 본인의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생활음이 새지 않게 조심조심 맨발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또 새벽부터 뭐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를 때렸다.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며느리 은하는 팔짱을 낀 채 부엌 문에 기대어 있었다. 연숙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은하야. 엄마가 그냥 아침 준비 조금... 아침이요? 또 밥 많이 할 거죠? 어차피 남잖아요. 어머님 계신 뒤로 식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이나 해보셨어요? 은하는 얼굴에 피곤과 짜증이 가득했다. 연숙은 얼떨결에 우유를 제자리에 돌려놨다. 그냥 밥통에 조금만 하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설거지는 또 다 그대로 쌓아놓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틀고 약값에 전기세까지.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 집 살림숨 좀 쉬었을 건데. 말끝마다 비수가 숨어 있었다. 은하는 연숙 옆을 스치며 일부러 소리를 내어 문을 세차게 닫았다. 조심스럽게 돌아온 아침 일상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잠시 뒤 아들 재호가 방에서 나왔다. 새벽 출근 준비 속에서 연숙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애써 회피하는 그의 표정이 느껴졌다. 재호는 가방을 챙기며 인사도 건네지 않으신 채 허둥지둥 현관으로 향했다. 조용히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 남겨진 연숙은 쓸쓸히 주방 벽에 기대어 한숨을 삼켰다. 집밥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어머님 밥보다 사 먹는 게 낫겠다니까요. 은하의 목소리가 다시 쏘아붙는다. 미안하다. 엄마가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 연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은하는 싱크대를 쾅 소리나게 두드리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예빈아, 얼른 일어나서 밥 먹을 준비해. 아직 잠에서 깬 듯 만빵한 얼굴로 작은 손녀 예빈 11이 주방으로 들어섰다. 예빈은 조용히 연숙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팔을 잡아당겼다. 할머니, 숨 쉬듯 한 거죠. 괜찮아요. 저만 할머니 좋아해요. 그 속삭임에 연숙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얄미운 어른들의 언성, 싸늘한 공기는 어린 예빈이만이 달래줄 수 있는 기적이었다. 연숙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예빈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고맙다, 예빈아. 할머니도 네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틴단다. 둘만의 작은 공모, 비밀스러운 연대가 그 어두운 새벽, 단 한 줄기 온기가 되어주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하는 고작 3숟가락 먹고 자리를 박차듯 나갔다. 재호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따라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숙은 또다시 집이라는 단어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식기가 쨍그랑 찬장에서 떨어졌다. 연숙은 놀라 손을 움켜쥐었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다. 은행나무 잎처럼 쓸쓸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늘 조심스러운 발끝으로 시작된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옛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도 손님인가? 아니면 그저 짐인가? 그때 예빈이 작은 손편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내 친구, 내 편. 연숙은 결국 와락, 눈물을 털어내지 못했다. 쏟아질 듯한 슬픔 속에서 마음 한쪽만은 조용히 데워지는 것 같았다. 임시거처. 이 가족의 집이자 동시에 연숙에게는 끝없이 불편하고 외로운 망명지였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세찬 바람 앞에 작은 촛불 같은 소망만이 꺼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엄마의 인생 비용은 너무 무겁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송도의 아파트. 냉랭한 침묵을 깨는 것은 가족이 마지못해 모이는 저녁 식탁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예빈, 그 옆엔 구석진 듯 눈치를 보는 연숙.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음식의 온기보다 차가운 분위기가 앞섰다. 은하는 식탁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어머님, 오늘 또 약 받아 오셨어요? 연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병원에서 처방해줘서 혈압 때문에 꼭 드셔야 한다고. 은하는 한숨을 내쉰다. 엄마,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어가요. 대체 얼마나 더 드실 셈이에요? 재호는 애써 예빈을 힐끔 쳐다보지만 입을 다물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연숙의 손끝이 떨렸다. 음식은 목에 걸렸다. 엄마가 그냥 병이라. 그러자 은하는 더 날카롭게 말했다. 아프면 알아서 치료비 내고 살아야죠. 젊었을 때 모아둔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계세요? 그 말에 연숙의 눈이 커졌다. 예비는 수저통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다. 분위기는 잔인하게 얼어붙었다. 은하는 다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요, 어머님이 3번이나 생수를 시켜 먹던데 수돗물 마시면 건강에 해롭기라도 해요? 물값, 전기값, 가스비. 어머님이 이 집 오시고 나서 다 올라갔어요. 난 무섭지도 않아요? 솔직히 부담돼요. 우리 가족도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재호가 조심스레 뛰어든다. 은하야, 그만 좀 해. 엄마가 듣기 민망하시잖아. 그러나 은하는 풀죽지 않는다. 내가 틀린 말 했어?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해? 안 그래요? 예빈아, 네 생각은 어때? 예빈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숙은 입술을 깨문다. 소금기 있는 눈물이 곧 흘러내릴 것 같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여기 있어.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은하의 단호한 이 한마디가 식탁 위에 낙인처럼 남았다. 한참을 누가 먼저 일어날지 눈치만 보던 그때 예빈이 연숙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저랑 방에 가요. 예빈과 연숙이 자리를 뜨자 은하는 현대판 재수 없는 기색으로 투덜댔다. 진짜 우리 집은 언제쯤 편안해질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예빈은 연숙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요. 엄마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연숙은 겨우 눈물을 참았다.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괜찮아. 네가 아니면 여태 못 버텼을 거야. 예빈이 종이 쪽지를 건넨다. 할머니, 괴로울 때마다 이거 보세요. 전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연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둠이 내리자 거실에서 은하와 재호의 작은 말다툼 소음이 들려왔다. 당신 엄마가 이렇게 오래 아플 줄 생각이나 했어? 은하야, 그만하자.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진짜 힘든 건 나야. 집세도 내고 애도 키우고 시어머니까지 모실 팔자야. 내가. 차가운 냉기 속에서 연숙은 스스로에게 도돌이표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가? 아니, 가족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식탁 위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밥과 국이 남아있지만 그 공간엔 이제 따뜻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초저녁 바람에 창문이 갸우뚱 흔들린다. 외톨이처럼 앉아 작은 손녀의 쪽지만 꼭 쥔 채 연숙은 털썩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 인생의 비용은 이미 지불하기 어렵게 커져 있었다. 가족 안의 압류 이른 오후, 송도의 아파트는 유난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연숙은 거실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손가락 끝으로 오래된 스웨터를 괜히 만지작거렸다. 실내에는 어설프게 끓여진 보리차 냄새만 떠돌았다. 문득 방문 너머로 은하와 재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문을 닫아둔 줄 알았지만 감정이 고조될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재호 씨? 은하의 한숨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또? 재호는 이미 지친 듯했다. 당신 어머니,
지금도 약 먹느라 돈 들어가고 몸이 불편하니 집안일도 전혀 못 도와. 나는 애 학교 집안일, 살림에 직장까지 다 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은하야, 엄마는 아니, 도대체 이 집이 내 집이 맞아? 시어머니 집에 들어온 느낌이 든다고. 내 공간이 없어. 내 숨 쉴 곳도 없어. 솔직히 이 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연숙은 손끝을 움켜쥐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꽂힌다. 은하야, 엄마가 우리 곁에 있는 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지. 쉬울 것 같아? 돈만 문제야? 아니,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종종거릴 때마다 한숨부터 나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느낌이라고. 은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어쩌라고, 은하야? 엄마를 내쫓으라고? 아니, 그럼 내가 나갈까? 진짜 엄마 모시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빈이 데리고 친정 갈게. 무거운 침묵이 길었다. 서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공백 사이로 연숙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 연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빈을 도와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요? 아니야, 예빈아. 할머니는 그냥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하지만 예빈은 할머니의 빨간 눈가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다. 은하가 설거지하다 컵을 깨뜨린 것이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또 이런 거 어머님이 쓰던 거잖아요. 다 골동품이고 이젠 다 망가져. 연숙은 당황해. 은하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스레 말하였다. 은하는 잔잔한 분노를 닮은 표정으로 연숙을 쏘아본다. 할머니, 죄송해요. 내 잘못이에요. 아까 내가 만져서. 예빈이 재빠르게 뛰어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마, 예빈아. 네 잘못 아니야. 연숙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은하가 소리를 높였다. 둘 다 왜 나한테 핑계대? 내가 바보야 뭐야?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뭘 기대한 거지? 이럴 땐 그냥 다 끝내버릴까? 식탁 위 공기가 터질 듯 조용해졌다. 재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하야,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예빈이도 있는데? 그래, 예빈이 앞이니까 나중에. 나 이 집 더 이상 좋은 말로만 안 참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린다. 연숙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예빈의 작은 어깨를 꼭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예빈아. 할머니가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연숙의 속마음은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만큼 위태롭고 쓸쓸했다. 그날 밤 연숙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다. 피곤함, 서러움, 죄책감에 찌든 얼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대체 어딘가. 살을 내는 외로움과 함께 연숙은 베개 위에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맹세했다. 예빈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리라. 그 압류 아래 아무도 모를 죄책감과 분노, 연민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장 토요일 오후, 연숙은 오랜만에 신발을 신고 바깥 공기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인천 송도의 거리를 어설프게 비췄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그녀는 습관적으로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는 나날이었기에 시끌벅적한 시장 소음조차 위안처럼 느껴졌다. 시장 어귀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공어리며 이야기에 열중해 있었다. 연숙이 가까이 지나자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분, 재호 씨 어머니잖아? 응, 요즘 괜히 기세가 죽은 얼굴이던데. 며느리한테 구박 심하게 받는다더라. 약값도 못 낸다던데. 멀리서 들리는 조용한 수군거림에 연숙은 멈칫했다.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싸해졌다. 자신의 처지와 문제들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었다. 필요한 야채와 과일을 싸게 샀다. 과일을 골라 담을 때도 손에 익은 재래시장 특유의 소란과 갑 깎기 소리.
하지만 오늘만큼은 흥정 소리도 멍하게만 들렸다.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이웃 박 여사가 연숙을 불렀다. 어머, 김 여사님, 시장 나가셨어요? 네,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연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박 여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셨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네에 별의별 소문 다 돌아요. 연숙은 당황해졌다. 무슨 소문요? 박 여사는 애써 돌려 말하려 했지만 연숙은 이미 촉이 왔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며느리랑 사이 안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해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연숙은 순식간에 쏟아진 수치심과 서러움을 억눌렀다. 고마워요. 박 여사님! 한참을 멍하니 걷다 집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올라가는 내내 연숙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실감했다. 나는 왜 이렇게 소문거리가 되었을까? 집에 들어서니 은하는 예민한 눈초리로 연숙과 장바구니를 스캔했다.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집에 김치도 남아있고 사과는 당분간 안 산다고 했잖아요. 돈 쓰는 것도 모르고 막 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연숙은 조심스레 예빈이가 사과를 좋아해서 한 알 10,000원도 안 돼! 라고 대답했지만 은하의 냉소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예빈이 핑계로 뭐든 다 허락되는 줄 아세요? 이 집 살림은 저한테 달려있어요인 어머님? 연숙은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하다, 은하야. 괜히 속상하게 해서. 은하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쿡쿡 쑤시며 물건을 꺼내 확인했다. 그때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은하는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오늘도 어머니 장 보셨대요. 우리 얘기 그만큼 했는데도 당신이 똑바로 엄마한테 말해요. 이런 식이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다음부터 꼭 필요한 것만 사. 집에 남은 거 아깝게 버리지 말고. 조심스럽지만 그 역시 연숙의 마음에는 못이 되었다. 잠시 뒤 예빈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잡이에 걸린 장바구니를 보더니 와, 할머니 사과 샀어요? 기쁜 눈빛으로 연숙에게 달려왔다. 곧 눈치를 챘는지 예빈은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자기 방에서 예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또 뭐라 그랬죠? 할머니,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봤어요. 연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네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 집안에서 터지는 불만,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파장처럼 밀려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작고 여리지만 단단한 손녀 예빈의 손길에서 연숙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려 애썼다. 냉혹한 결단 일요일 아침, 송도 아파트에 음침한 기운이 맴돌았다. 식탁 위에는 은하가 손꼽아 적어낸 생활비, 약값, 전기세 등이 빼곡히 적힌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엔 약봉지와 정기검진 내역서까지 줄줄이 쌓여 있었다. 은하가 냉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죠. 이 집에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다. 뭐예요? 한 달에 약값만 11만 원 넘게 나갑니다. 연숙은 작게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움켜쥐었다. 미안하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부담 안 줬을 텐데. 재호는 침묵만 지키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은하는 더욱 공격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프면 알아서 살림 따로 하시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게 나아요. 우리 식구 다 지치고 힘듭니다. 나중에 애도 엄마처럼 할머니 원망하게 만들 거예요. 예빈은 충격에 휩싸여 두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하지만 은하는 예빈의 말을 차갑게 무시했다. 이 집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단이 필요해. 우리 예빈도 남편도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 못 견뎌. 순간 연숙이 주방 끝에 놓인 작은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맑은 소리와 함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은하가 쏘아붙였다. 이제 그만두세요. 몇 번이나 다치는 건데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연숙은 쓰러질 듯한 몸을 억지로 가눴다. 숨죽이며 말했다. 내가 진짜 짐 되는구나. 네 말대로 내 몫 다 끝난 것 같다. 침묵을 깨뜨린 건 다시 은하였다. 그녀는 가계부를 식탁 한가운데 탁 내던지며 외쳤다. 남편, 결단 내려요. 이 집에서 나랑 예빈이 살지, 엄마랑 살지 선택해요. 이런 생활 더는 못해. 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후 가까스로 입을 뗐다. 은하야, 잠깐만 진정하고. 엄마도 우리 이렇게까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자 은하는 조롱하듯 비웃으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남편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 집 더럽고 짜증나고 이제 무너졌다고. 아, 정말. 차라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말에 연숙은 주저앉듯 의자에 푹 쓰러졌다. 참았던 눈물이 어느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예빈은 핸드폰을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할머니의 흐느낌, 이 모든 순간이 전부 남겨졌다. 방 밖으로 뛰쳐나간 예빈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중걸거렸다. 이런 집 더는 싫어. 엄마, 왜 이래? 할머니가 무슨 죄야? 거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했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못했다. 은하는 결국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 참은 날이 오늘이야. 한 주 안에 결론 내릴 테니 각자 마음 단단히 먹어요. 재호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연숙은 식탁에 털썩 기대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그날 밤 예빈의 방에서는 낮에 녹음된 파일이 작은 태블릿에 저장됐다. 예빈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할머니 지켜줄게. 아무도 모르게 속삭였다. 밖은 적막했다. 손녀의 작은 용기만이 연숙에게 가느다란 희망으로 남아 있었다. 절망의 거절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연숙은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가니 은하가 짐 정리를 하며 무심히 말했다. 이제는 마음 정리하세요. 어머님, 우리 집 말고도 가실 곳 많으시죠? 솔직히 더는 못 참겠어요. 연숙은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다. 은하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냥 오래 살아서 죄라면 죄겠지. 은하는 한숨을 쉬며 짐을 쿡 찔렀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는 것도 용기예요. 우리 가족은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재호가 거실에 들어섰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을 못 잇더니 연숙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말했다. 엄마, 좀만 참아. 나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은하 말이 틀린 건 아니라서. 근데 엄마도 너무 오래 아프셨잖아. 연숙은 절규하듯 외쳤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해? 너희 위해 매일 허리 부러져라 이랬던 엄만데 이렇게 버려진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뭐냐. 예빈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할머니 울지 마. 이런 집 필요 없으니까. 엄마 왜 이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예빈아, 모른 척해.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네, 할머니가 우리 가족 망치고 있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다 힘들잖아. 연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사랑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다. 이만큼이라도 같이 지내고 싶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이런 건 줄은 몰랐지. 거실에는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은하는 냉정히 결론을 내렸다. 이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 재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저항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못했다. 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가족이란 게 뭔데? 평생 희생하고 아무 대가 없는 게 가족인가? 내가 여기서 숨 쉬는 것도 죄가 됐구나. 예빈은 할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만 믿어요. 엄마 아빠 몰래 할머니 떠나게 절대 안 둬요. 절대! 그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바라봤다. 기억 속에서는 젊은 시절 웃던 남편, 가난해도 서로 기대고 살던 과거의 가족이 그립게 맴돌았다. 나는 정말 가족에게서도 외면받는 존재구나.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 줄 누가 알았을까. 고요한 방 안에서 예비는 송을씨로 할머니는 내 편 누가 뭐래도 할머니만 믿어요. 라는 쪽지를 써 연숙 침대맡에 살짝 놔두었다. 연숙은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밖으로 새어나오는 예빈의 따뜻한 온기에 가늘게 떨리는 희망 한 조각을 삼켰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히는 밤, 단 한 사람의 진심만이 연숙을 붙잡아주고 있었다. 은하의 완벽한 계획. 수요일 저녁 송도 아파트의 공기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색하고 있었다. 창밖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예빈이 TV 볼륨을 줄이고 멀리서 엄마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잠시 후 은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보험 서류, 요양시설 상담 자료, 법률 상담 이력 등이 담긴 이메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너는 망설일 시간이 없어. 적당히 정리할 때가 온 거야. 은하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날 선 표정으로 속내를 다졌다. 그날 밤 남편 재호가 퇴근해서 오자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은하는 재호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당신,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하자. 정 안 되면 이번 주에 요양원 상담 더 다녀오려고. 나 혼자 감당 못하겠어. 엄마 때문에 계속 부부 사이도 예빈이도 이대로면 다 망가져. 재호는 잠깐 눈을 피하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 진짜 이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 이젠 미룰 수도 물을 수도 없어. 나는 최소한의 책임은 다할 거야. 엄마가 절대로 우리한테 피해를 못 끼치게 만들 거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불법도 넘어가지 않도록 은하는 다음 날 정식으로 요양원 상담사와 약속을 잡았다. 사무적인 상담실에서 은하는 또박또박 질문을 쏟아냈다. 서류에 보호자 서명만 있으면 되죠? 노인학대 소지 전혀 없는 거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해도 강제 입소 안 되죠? 상담사는 신중히 대답했다. 네, 법적으로 어머님 동의가 중요하고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은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문서와 동의, 절차만 확보하면 된다. 완벽하게. 저녁 식탁. 평소보다 차가운 분위기의 예빈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은하가 선을 그으며 말했다. 이제 정할 때가 됐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요양원 상담하러 갑시다. 더는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 못하겠어요. 저도 남편도 예빈이도 다 한계예요. 연숙은 충격에 손을 덜덜 떨었다. 아, 은하야, 나 정말 갈 곳 없어. 내가 좀만 더 조심할게. 너무 미워하지 마라. 하지만 은하는 단호하게 혹은 연기하듯 공감조차 남기지 않았다. 미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봤어요.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어머님이 제발 협조해 주세요. 요양원 환경 좋고 의료진도 믿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했고 예빈은 엄마를 노려보며 벌컥 일어섰다. 엄마, 할머니 안 보내.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 은하는 차갑게 말했다. 예빈아,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고통을 몰라. 엄마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연숙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도와달라고, 내쫓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나 같은 늙은이 어디서 살아야 하냐.
은하는 못 들은 척 요양원 자료를 식탁에 펼쳐놓았다. 여기 다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상담 잡아뒀어요. 침묵이 흐르는 사이 예빈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몰래 울음을 삼켰다. 재호도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원망스레 돌아볼 뿐이었다. 그 밤 은하는 방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몹쓸 며느리, 나쁜 엄마란 거 알아. 하지만 이 집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내가 견뎌야 해. 완벽하게, 절대 들키지 않고. 문틈 너머 연숙의 흐느낌 소리가 집안 공기에 길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이제 은하가 그린 완벽한 계획대로 차갑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동맹의 움직임 금요일 밤 아파트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집안은 불안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예빈은 서랍에서 몰래 꺼낸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정성스럽게 편집했다. 엄마와 할머니, 아빠의 치열한 싸움, 자기 울음소리까지. 각 대화에서 내리꽂힌 모멸과 울분, 할머니의 흐느낌이 모두 파일 속에 담겨 있었다. 이 기록을 그냥 두면 안 돼. 아빠가 할머니를 보호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예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빠 재회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꼭 들어봐야 해요. 이거 들으면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재호는 매일 퇴근하면 소파에 길게 눕기 일쑤였지만 이날만큼은 딸에게서 온 문자를 받고 핸드폰을 두 손에 꼭 쥐었다. 메시지에 첨부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식탁에서 울려 퍼진 은하의 냉혹한 대화, 연숙의 흐느낌, 자신의 우유부단한 변명이 고스란히 다시 들려왔다. 정말 나는 이 가족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소극적이고 비겁한 존재일 뿐이었나. 아내의 눈총에 숨기 바빴고 엄마를 외롭게 방치해왔다. 재호의 눈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때 예빈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할머니를 그냥 두면 우리 집은 정말 망가져요. 엄마가 정말 나쁘다는 거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엄마 말대로 할 거 없어요. 아빠가 도와줘야 해. 재호는 작게 떨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제라도 싸워야 하나. 엄마를 위해, 딸을 위해 비로소 가장다운 선택을 해야 할까. 그날 밤 재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하는 모른 척 책을 읽는 척 했으나 남편과 딸 사이에 흐르는 낯선 연대감, 그리고 자신을 향하는 미묘한 저항의 공기를 예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예빈은 할머니에게 살갑게 안겼다. 할머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도 저도 힘을 모을 거예요. 연숙은 손녀의 다정한 손을 꼭 끌어안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도 모두 힘들잖아. 할머니는 예빈이만 믿으면 되니? 예빈은 과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울면 나도 울고 할머니가 웃으면 나도 웃어요. 우리 둘이 동맹이니까요. 점심 무렵 재호는 결심한 듯 은하를 살며시 불러 말했다. 나 오늘 저녁에 엄마랑 따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더는 못 참겠어. 은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다.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리 준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번 주 안에 정리 못하면 나랑 예빈이 집 나가. 하지만 이번엔 재호가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네 뜻대로만 하는 결정, 난 참여 안 해.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낼 자격 그 누구한테도 없어. 예빈은 아빠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분위기는 그어놓은 선처럼 날카로웠지만 예빈의 작은 용기, 아빠의 변화된 태도는 이제 이 집의 뚜렷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깊어진 밤, 연숙은 이불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동맹의 바람이 드디어 집 안 구석구석을 흔들고 있었다. 폭풍 속의 심판 침묵으로 얼룩진 송도의 아침, 식탁 위에선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은하는 짧은 한숨만 내쉬었고 재호의 손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연숙은 시선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빈조차 책상 머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팽팽하게 감도는 긴장 속에 그날 아침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재호가 말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있어. 설렁탕 국물이 식기도 전에 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 안에서 어제 예빈이 전송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거기엔 온갖 비난과 모멸, 증오와 눈물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은하는 커다란 충격에 바닥을 노려보다가 이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깟 녹음을 틀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오히려 내가 피해자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몇 년을 버텼는데. 재호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야. 말로 상처 주고 소외시키는 게 가족이야? 난 더는 못 참아. 내가 내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는 일 안 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예빈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그동안 할머니한테 너무했어. 내가 다 듣고 봤어. 할머니가 울 때마다 나도 너무 마음 아팠단 말이야. 은하는 이를 악물고 맞섰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안 생활 얼마나 힘들고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남편은 매번 회피하고 할머니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제라도 나 좀 이해해 본 적 있어? 혼란 속 연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빛은 이전과 다르게 강렬했고 처음으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응수했다. 진작 이렇게 말할 걸 그랬다. 네가 날 힘들게 한 것, 참아온 세월이 셀 순 없을 정도다. 나는 아들 키우면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고 집안일 도왔고 손녀까지 돌봤다. 그런데도 나를 내몰아? 마치 집에 해만 끼치는 사람처럼. 은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오늘 이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너무 무심했고 당신한텐 남편이 아니라 도망만 치는 겁쟁이였지. 예빈은 울면서 할머니 곁에 달려갔다. 할머니, 이제 저라도 지켜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은하가 얹힌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내가 나쁜 엄마, 나쁜 며느리란 소리구나. 그래, 나도 못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연숙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나도 네 말 이해하려 해. 하지만 서로를 상처내지 않고 살 방법은 분명 있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진심이면 너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니? 바람처럼 침묵이 잠시 흘렀고 폭풍 같은 심판의 순간을 통해 가족들은 각자의 아픔과 후회를 마주보았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엔 식지 않는 국물 대신 진한 눈물과 평생 처음 내뱉는 진심들이 비로소 처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송도 강가의 황혼 폭풍 같은 아침이 지나가고 온종일 집 안에는 조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분노와 눈물, 지난날의 상처를 모두 쏟아내고 나니 마치 오래된 집기 하나가 부서진 듯 모두들 혼란과 허탈 사이에 멈춰 서 있었다. 해질 무렵 연숙은 무심히 현관을 나서 송도 강변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짙은 주황빛 노을이 강물 위로 번지고 낮은 파도에 반사되는 빛이 일렁겼다. 손녀 예빈이 두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섰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연숙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꼭 잡았다. 뒤늦게 재호도 조용히 합류했다. 그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수줍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랑 아내, 예빈이 모두 힘들게만 했어. 이제야 용기 내서 앞에 섰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연숙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다. 어머니인데 아들이 힘들었으면 다 내 탓이기도 하지. 그래도 난 네가 내 아들이라서 평생 고마웠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강 건너에는 붉은 노을이 은은히 퍼졌다. 예빈은 할머니와 아빠를 차례로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아무도 혼자 두지 말아요. 무섭고 슬프고 힘들어도 같이 울고 같이 웃자고 약속해요.
그때 집에서 마지막 싸움을 끝낸 은하는 주방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작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관을 떠나면서 이제 더 머물 의미가 없어. 차라리 오롯이 혼자인 시간이 필요해 작게 혼잣말을 뱉었다. 잠시 후 은하는 가족 아무도 붙잡지 않는 가운데 문 밖으로 조용히 나갔다. 예비는 엄마의 뒷모습을 쳐다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강가에 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노을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연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난 이제 두렵지 않다. 7층 아파트 좁은 한 칸에서도 못난 시어머니 소리 들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여태 몰랐다. 새벽마다 결국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는구나. 재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이제 다시는 엄마를 혼자 눈물 짓게 하지 않을게. 우린 같이 살아갈 거야. 천천히. 서로 상처를 이해해 가면서 예빈도 할머니 품에 안겨 중걸거렸다. 할머니, 저만은 늘 할머니 편이에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을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해가 강 너머로 완전히 저물 때쯤 연숙은 애써 눈물을 참고 아들과 손녀를 한 번 더 꼭 안았다. 그 순간 오랜 고통과 원망, 무거운 짐이 예찬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지나간 건 지나가게 두자.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되잖니. 쌀쌀한 강바람 속에서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와 손길을 나누었다. 황혼이 거치는 강 위로 그들의 작고 새로운 내일이 떠오르고 있었다.